안녕하세요.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다면, 전 로컬 임팩트 펀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아프리카 진출 서비스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OECD 정보 데이터랑 코트라 해외 시장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했는데,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혁신적으로 하고 싶어서 앱을 만들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앱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플랫폼으로 컨텐츠만 제공을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앱보다 내가 원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A, B, C 관련된 정보를. 그래서 지금도 현재 그렇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 기술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공공 데이터와 집단지성이라는 핵심 코어 워드를 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 능력이 생긴 거죠. 자, 공공 데이터라는 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행정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고요. 집단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공 데이터가 파생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 공동체라든가 어떤 우리가 민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대표님께서 농어촌 관련돼서 어떤 콘텐츠나 홍보 마케팅 서비스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딱 이 소리가 들으면 농어촌 관련된 공공 데이터와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펀드랑 매칭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이 딱딱 조립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그런 특수성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로컬 임팩트 펀드라든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시대 소셜 임팩트 일자리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일자리를 디자인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제 방식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R&D를 계속 받아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시장으로 바로 진입하는 방법을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라는 시장이 단기간에 데이터가 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도 수익을 찾기 위해서 지역사회로 동일한 기술을 방법을 적용해서 사업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워딩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요즘 너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무 어떤 게 핵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여러분들이 이 워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워딩의 마지막 내용은 나중에 이 PPT는 여기 주관사 통해서 원본 파일을 다 받으세요. 제가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글씨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리뉴얼해서 만들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들을 콜라보레이션 했는지 과정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와 어떤 지시를 내렸다면, 지금은 코로나19 시대, 물론 그 이전에 4차 산업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과 생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죠?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으면 문제가 되듯이 이제 민간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혁신과 융복합, 상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혁신가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혁신가입니다. 자, 또 혁신가라는 거는 어떤 기술이나 사회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융복한 것은 기술과 인문학과 다양한 어떤 그 두 가지 이상의 역량을 함께 만들어서 코어 역량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것은 민간 협력을 얘기합니다. 과거와 달리. 자, 우선 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왜 아프리카를 갔을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 멜버른에 MBA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동기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프리카 자원 탐사로 간다고.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고려아연이라는 자원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는 과정을 사실로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실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대륙인데 이거를 하나의 국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54개 국가가 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처음에 가게 된 거는 이 270km 사라사마 마라톤을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진 모든 식량과 역량을 최적화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체크포인트까지 걸어거나 뛰거나 해서 그 목표점에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했었던 게 이 그 래프팅이라는 건데, 우리도 한탄강이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거의 한 3개 국가를 계속 이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이 물이 잔잔한 곳에는 하마 악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턱에 딱 배를 세워놓고 토론도 하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디자인 띵킹 랩, 이런 걸 여기서 처음 듣게 돼요. 10년 전에. 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고고 아프리카라는 커뮤니티를 네이버 카페에 만들죠. 왜냐하면 돈도 안 들고 사람들 쉽게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면서 좀 더 문제가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뭔가 창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나는 이걸 공짜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액션들을 요구하는 소비층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좀 자동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주재원들이나 저한테 돈을 주고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앱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전 스마트 벤처 캠퍼스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공공데이터 창업 대회에서 이제 산자부 이제 우승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 코트라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권장하고 싶은 게, 아까 공공 R&D도 중요하지만 대회 상을 통해서 해당 공공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볼 게 아니라 이 상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유럽, 북미, 아프리카를 한 총 12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부터 시작해서 연구 과제를 지원을 받게 되죠. 저는 주로 해외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버닝맨, 슬러시, 뉴욕 케어스,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보다 이제 로컬로 적용할 때 좀 더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될 게, 많이 멀리 가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 많이 만나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상대방이 나를 설득할 수 있게끔 제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앞에 대표님이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듯이.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봤자 저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어떤 파워블로거들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만의 어떤 마케팅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글로벌 연수나 여러분들이 많은 해외 사례를 틀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맞다라는 거를 공식력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제 영상은 안 나오지만 이 영상은 이렇습니다. 쉽게 팔이 없는 이 스타트업이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 CAD 그 도안을 사람들한테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맞는 이 좀 더 나은 이 손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서비스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만약에 처음부터 개발이 돼서 유통이 됐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기술을 고도화한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임팩트 펀드를 받아가면서 역량 기술을 계속 강화하는 거죠. 앞에 있는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이 보다 고도하면서 기술 특허를 계속 낸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바로 그런 골든타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2017년도에 드림포스라는 곳을 갔었는데, 여기서 이런 저희가 있는 카페X 이런 서비스를 그때 처음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때 국무총리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국무총리에서 이거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일반 커피 자판기만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저도 공감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정말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기술이, 그때 당시 제가 이 로봇을 어디서 만들었냐 그랬더니 중국 기업에도 샀대요. 자기들이 한 거는 소프트웨어만 샀다는 거죠. 그럼 너네가 원천 기술은 그냥 단지 이거를 코딩하는 능력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서비스는 연결돼서 복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여기 이제 뭐 이민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많은 사례를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앞으로 접촉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서비스를 어떻게 데이터할 것인가. 그죠? 앞에 말씀하신 대표님처럼 콘텐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두잉으로 만들어내는지. 내가 만약에 광고를 봐서 바로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로 가야지, 단순하게 이 기업은 이런 이미지나 이런 상황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큰 시장에 대한 문제를 봐야 돼요. 왜냐? 청와대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몇 등급이다 얘기하면 여러분의 매출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제 상황과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데이터링이죠. 여러분들이 마이 데이터 시대를 빨리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중 문화 갈등은 사실 플랫폼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마존을 써야 될 것인가, 알리바바를 써야 될 것인가,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랭귀지의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할수록 일본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우리에겐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이렇게 공자학교란 걸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재를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하는 것처럼 중국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던 거예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유럽을 갈 때 내가 왜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서비스가 세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마이데이터 시대와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서비스를 가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 나가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꾸 우리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자, 그들은 우리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도 필요 없고. 왜냐? 자기들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최빈국에서 최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국민적 의식과 행정과 민간 협력에 대한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바로 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임팩트 펀드와 크레딧 펀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설득력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속과 극복 노력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농어촌에 관련된 그 농민들의 홍보 콘텐츠를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의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문화 사회가 된 농어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임진왜란 때부터 우리는 민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이 달라져 있던 건 첫 번째가 정부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시민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서도 안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기업들과 빨리 서로 간의 역량을 융복할 수 있는 능력과 정부와 기관, 시민사회와 빨리 협력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아까 이제 뭐 팀장님께서 여기서 경기창조에서 하고 있는 정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공기관이 이 경기창조를 통해서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언어인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있고 공공의 언어가 있고 시민사회의 언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죠. 공공데이터를 1% 쓰든 100% 쓰든 여러분들에게 그 데이터를 쓰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해당 기관과도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만 이거에 관련된 펀드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2명 이상이 같이 하는 거, 정부랑 같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과정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스토리 두잉을 연결할 수 있는 매 순간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 순간에도 저 같으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지 우리 파트너와 나의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푸싱을 하겠죠. 자, 프랑스를 제가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혁신과 그 큐레이터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해외를 가게 된 거죠. 사업명은 해외 큐레이터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전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항공권, 숙박비, 각종 이제 기타 등등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프랑스 니스는 사실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그 옛날에 강성했던 어떤 도시 국가였지만 지금은 지중해가 끝났고 태평양 시대가 된 거죠. 한중일, 일본, 미국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그 스페인 얼마 전에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그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세계적인 이제 모바일 월드컵인 MWC도 바르셀로나에서 열리지만 사실 이런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거는 데이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위치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와 컨텐츠만으로는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리옹을 갔더니 우리로 얘기하면 천안이죠. 이 천안 같은 곳에서 우리 옛날 천안하면 어떤 느낌이죠? 우리 반드시 들려서 호두과자를 사야 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KTX가 지나가니까 쑥 지나가는,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우리에게 스쳐가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런 똑같은 곳이 바로 리옹입니다. 그래서 리옹도 옛날과 다르게 떼제베가 그냥 지나가는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푸드 식자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세계 유통 구조로 만든 거죠. 방문하지 않더라도 식자재를 거래할 수 있고 이걸 콘텐츠화 시켜서 세계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유럽을 갔을 때 놀랐던 거는
물론 세계적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스타트업들의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많은 수수료가 증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독과점이라든가 어떤 특수성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자체 스타트업을 키우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있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플랫폼에 사실 역부족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그들에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스타트업들의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정부를 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영국도 가봤더니 제가 갔었던 주요 지역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권들을 주로 많이 방문했어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봤더니 그 영국에 이제 다양한 마켓도 들렸지만 대표적으로 버릇마켓이라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남대문 같은 곳이죠. 그래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버릇마켓에서는 청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우리는 그 일반 상인의 고령화된 상인회와 청년 상인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간이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여기는 청년 상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바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세대 간의 특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융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상인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철도 아래 이런 상권 아닌 골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재는 청년 상인 중심이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메인 도로다 보니까 옆에 이제 건물주라든가 기존 상인들이 청년 상인 들어온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대화하기 위해서 50년 이상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발전을 시킨 거죠. 자, 우리는 사실 1, 2년 안에 어떤 뭔가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하고 그렇게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단순하게 해결이란 말이 끝날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리빙넷 같은 구조가 돼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떤 결과물을 돌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라든가 공공기관 과거에는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5, 60년 걸리지만 우리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곳은 달라졌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협치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유럽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EU 전반적으로 스페인도 지금 EU 중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상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공유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공유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위치 기반으로 잘 정리돼 있었지만 여기는 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두지 않고 주로 연령대라든가 사용 비율이 높은 청년 세대 쪽을 중심적으로 공유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럼으로써 청년 상인에 대한 역할과 그 주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업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거죠. 여기 이제 꼭 이제 서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그 곡성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장영배 대표라는 사람이 곡성의 강빛마을이라는 걸 디자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시니어들이 내려와서 자신들만의 주택, 그 전원주택 같은 걸 설립하고 그들 간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최근에 이제 곡성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었는데 그 다른 지역은 다 피해를 봤지만 이 지역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난처 역할과 그들을 다시 교육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앤 백영준 대표는 이제 그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4차 산업 교육을 영유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고민 중에 하나는 해외 진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의 OGP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OGP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플랫폼 개발, 홍보비 제작, 국제 해외 진출에 관련된 그런 연수 지원 사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OGP라는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스라는 국제기구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행안부 소속과 이제 서울시에서 이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플랫폼을 연결시킨 거죠. 즉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기관과 어떤 기구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될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부엉이 랩의 이고은 작가님은 공공기관 이후에 자신이 이제 퇴사하고 나서 뭔가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옛날 우리 과거에는 미술학원이 많았지만 요즘엔 사실 미술학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유튜브를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물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라우드 펀딩과 임팩트 펀드를 받아서
취약계층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듀툴킷의 김성희 대표님은 이제 아까 말한 디자인 띵킹의 문제 해결에 대한 툴킷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툴킷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빠른 속도 안에 민간 협력, 상세 협력을 구조화시키는 역량을 키우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상은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이민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드 디자인을 합니다. 펀드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얼마만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가 필요하며 이 펀드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를 이거를 임팩트 펀드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임팩트 펀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의 밸류 체인을 수치화시키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세계적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우선 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수익 모델에 대한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이 있는데요. 이 보케리아 시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우리 전통 시장과 달리 세계적인 그 지역사의 유명한 이제 요리사가 나와서 직접 그 상인회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이걸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이 상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직접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렇게 컨텐츠화를 바로 시킵니다. 단순하게 이 요리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직접 가지 않고 물건을 어떻게 사죠? 모든 상인애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신만의 마켓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유럽의 많은 전통시장과 이런 유명 상인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식재재를 유통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내 식당에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식자재 유통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여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가면 자신들의 어떤 레시피라든가 혹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지가 이미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나이가 물론 다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런 분들은 미디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앞에 강의하신 우 대표님 같은 분이 이 지역사회 미디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콘텐츠 생산을 리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저성장 시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처음부터 아까 마케팅비 엄청 많이 쓰면 참 좋겠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제 주 고객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했었던 게 지역의 임팩트 펀드를 주로 많이 활용했어요. 임팩트 펀드라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펀드인데요. 뭐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 됐건 혹은 이제 지역 시민사회 기업 CSR 펀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돈을 받게 되면 물론 쓰기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기업과 지방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들도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죠. 즉 저는 이렇게 공공사업과 이런 임팩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저를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저에 관련된 제가 이제 첨부된 다양한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단계적으로 인펀드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산하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사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전 처음에 고민했었던 게 왜 스타트업이 꼭 중기부 것만 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성부 것도 있고 행안부 것도 있고 굉장히 받아야 될 돈이 많은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돈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속세 같지만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예쁜 대차대전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